안녕하세요. 윤기승입니다. 지적재산권 5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허 요건과 관련된 강의를 할 건데, 특허 요건과 관련해서 거절 이유, 정보 제공 무효 사유를 보고서, 그 다음에 특허 요건 중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런 특허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절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62조에는 거절 이유를 제한 열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러면 실체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실체 심사는 바로 특허법 제62조의 거절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제 특허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허법 62조에 보면 뭐 특허법 25조의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라든지 특허법 29조 여기가 이제 특허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게 이제 불특허 사유, 선출원주의. 44조가 공동 출원인 경우에 이제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게 되고 거절 이유 통지하면서 이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출원인이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면 특허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절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조약, 절차적 요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체적 요건으로는 이제 특허법 제25조의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공동출원, 특허법 44조 이런 경우가 이제 주체적 요건이 되어 있고요. 실체적 요건으로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지 여기 이제 특허법 제29조에 나와 있고 불특허 발명 이게 이제 특허법 제32조, 선출원주의 제36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라든지 특허 청구 범위 기재 이게 이제 특허법 제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정에서의 신규 사항 추가 금지라든지 불알 출원인 경우에 불알 출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변경 출원인 경우에 그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적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이라든지 또는 다항제 기재 방법이라든지 일특허 출원의 범위 이게 이제 절차적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 제공 사유와 무효 사유가 있는데 정보 제공 사유는 일반적으로 심사 청구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보거든요. 하지만 심사관이 모든 그런 거절 이유를 다 파악하지 못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출원이 특허를 받았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정보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 제공 사유는 거절 이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그 거절 이유 중에서 절차적 요건 중에서 발명의 상산설에서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이라든지 다항제 기재의 방법, 일특허 출원의 범위 요것을 뺀 나머지는 거절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효 사유가 있는데 무효 사유는 특허권이 발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심사관은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무효 심판 청구는 무효 사유에 해당돼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무효 사유는 정보 제공 사유와 유사합니다. 다만 후발적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거가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정보 제공 사유하고의 차이점이 정보 제공 사유하고 무효 사유는 거의 유사하지만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후발적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거 여기 하나 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심판은요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공고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때는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 규정이 사실은 이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의신청 제도가 무효 심판으로 통합됨으로써 요 기간 동안은 이제 누구든지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허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요건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1항에 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그 사유는 각 1호와 2호는 이제 신규성 상실 사유, 즉 이제 신규성 얘기겠죠. 그래서 특허법 제29조 1항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 두 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보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미 취지를 보면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특허 요건이 바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죠.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특허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의미를 먼저 보겠는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광의의 개념으로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서도 산업재산권은 최광의로 해석되어진다고 이제 해서 파리 조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광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채취산업 분야의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상품 이런 것들이 다 산업에 포함된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도 마찬가지로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산업재산권 보유에 관한 파리조약과 마찬가지로 광의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설 및 심사실무는 개인적, 학술적, 실험적 이용을 배제한 나머지를 이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산업의 범위를 이제 넓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 학술적, 실험적 이용을 배제한 나머지를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이제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다만 시판 영업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인 경우, 즉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당연히 산업에 포함이 되는데, 생산이 뒤따르지 않은 그런 3차 산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산업으로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정한 경우에 이제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BM 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인 경우에 무조건 다 산업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용 가능성에서의 이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허법상 실시와 똑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 발명이 실제로 실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이용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는 이러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장래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된다는 의미지, 현재의 기술이 안 되는데 장래에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술은 이제 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장래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장래 이용 가능성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 방법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의료업인 경우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여 때문에 이러한 의료업인 경우에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방법 및 치료 방법,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떤 획기적인 어떤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허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인체로부터 채취한 것을 채취자에게 치료를 위해 되돌려줄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그 의료업으로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여 때문에 특허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든지 또는 구성 요소로 하지 않는 그런 것, 예를 들면 인체로부터 분리하여 채취된 혈액이라든지 소변, 피부, 모발 등의 처리 방법, 또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 한정된 것, 즉 치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인간과 동물에 동시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출원인이 인간을 빼고 동물에다 한정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특허 요건으로서 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인간에 대한 치료 방법을 누군가가 실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인간이 아닌 동물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경제성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중에 불이익을 수반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존층 감소에 따른 자외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일정한 어떤 지역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 자외선이 직접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뭐 피부암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식물이 괴사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외선 증가를 막기 위해서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 필름으로 감싼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지구와 달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성립 발명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위반한 그런 불성립 발명인 경우에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절 이후에 발명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되고요. 그 다음에 타법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의약품에 대한 어떤 물질 발명인 경우에 특허 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약품에 대해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 즉 KFDA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임상시설 모처럼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특허법상 그러한 그 특허권을 허용하는 거와 의약법상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와는 이제 서로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상 특허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특허권에 기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으면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타법과의 관계는 이제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투용 소총에 대한 그런 생산 방법에 관한 발명 이런 경우 그 소총이 살상 무기라고 할지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규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1항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발명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발명으로서 객관적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규성을 요하는 그런 취지는요.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만 공개 대가로서 특허권을 부여하고 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신규성을 이제 특허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성 상실 사유를 소극적으로 또는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법 제29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신규성이 상실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신규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성 상실 사유, 특허법 제29조 1항 각 호에 있는 신규성 상실 사유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지된 발명은 이제 신규성이 상실됐다라고 해서 이제 신규성이 없는 거죠. 공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인이 널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이제 공지고, 불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 유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되는 거지 불특정인이 그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이 실시된 발명도 이제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에 의해 불특정인에게 공연이 알려진 상태 또는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공연이라고 합니다. 단 1회의 실시라도 이제 공연 실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요부 중에서 일부분의 이제 비밀 유지 상태가 이제 확보되어서 실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연 실시라고 보지 않겠죠. 다음으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반포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이 언제 반포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심사 실무상 간행물의 그 발행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행의 연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연도의 말일, 발행의 연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연월의 말일, 발행의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연월일에 반포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간행물의 발행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외국 간행물로서 국내에 입수된 시기가 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입수된 시기로부터 발행국에서 국내에 입수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소급한 시기를 반포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의 서평이라든지 발췌 등 이런 게 게재된 경우에는 그 발행 시기, 간행물에 관하여 이제 중판 재판이 있고 그 내용에 이제 초판의 발행 시기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는 초판의 발행일을 이제 반포 시기로 추정을 합니다. 기타 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반포 시기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 기타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정보성과 공개성이 있는 문서, 도면 등의 정보 전달 매체를 간행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재라고 하는 것은 가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재되어 있어야지 게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전기통신 회선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없어지고 그냥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은 이제 신규성 상실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공중 게시판이라든지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 의해서 접근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암호를 부여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접근을 위해서 과다한 요금이 요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성 판단의 기준을 보면 주체적 기준, 즉 누가 신규성을 판단하느냐.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이 하고요. 심판 단계에서는 심판관 합의체가, 그 다음에 특허 법원에서는 이제 법관이 신규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객체적 기준은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하고 공지 기술을 대비합니다. 즉 이것은 1대1 대비를 합니다. 하나의 공지 기술과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 사유의 공지 기술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규성 판단의 시기적 기준은요, 특허 출원 시, 즉 시각주의입니다. 시분초까지 고려한 시각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지역적 기준은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성 상실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신규성이 상실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신규성이 상실된 것도 신규성을 판단하는 그런 공지 기술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규성 판단 방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공지 기술이 동일한지 여부를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이제 동일성 여부를 우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표현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기술이 하위 개념으로 되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상위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동일성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기술이 하위 개념인 구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지기술이 상위 개념이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 개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일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이제 당연히 신규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기술이 체결구로 되어 있는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체결구 중 일부인 리베트로 되어 있는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립항과 종속항의 경우, 독립항이 신규성이 있으면 종속항은 당연히 신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항이 신규성이 없으면 종속항은 신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지 신규성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건 발명과 제법 발명 및 용도 발명을 보면 물건 발명이 신규성이 있으면 제법 발명과 용도 발명은 당연히 신규성이 있습니다. 다만 물건 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라고 하면 제법 발명과 용도 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결정에서 거절 이유가 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이 진보성 여부입니다. 이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특허법 규정을 보면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면 진보성이 있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성을 신규성과 대비해서 주관적 창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규성은 객관적 창작성이라고 얘기하고 진보성은 주관적 창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보성이라고 하면서 영어를 inventive step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비자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non-obviousnes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의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 주체적 기준은 이제 심사관, 심판관, 합의체 또는 법관이 심사는 이제 법관이 하지만 이러한 그 심사관, 심판관, 합의체, 법관이 당업자, 즉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당업자의 입장에서 진보성 여부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적 기준을 보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하고 공지 기술을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신규성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신규성은 1대1 대응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지 기술 하나하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하고 1대1로 비교를 하는데 그 진보성 판단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2 이상의 공지 기술을 조합해서 그 2 이상의 공지 기술을 조합한 거하고 그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하고를 비교를 해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시기적 기준은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성 그 판단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기준은 당업자의 수준은 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당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당업자의 수준은 국내고 공지 기술인지 여부는 국제주의입니다. 즉 신규성 상실 사유는 진보성 판단에 대한 공지 기술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지 기술인지 여부는 이제 국제주의고 당업자의 수준,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은 국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써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성 판단의 전제, 즉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신규성이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관이 당업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심사관이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즉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 판단 방법으로서 원칙은 발명이 용이한지 여부를 이제 봅니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한 건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동기가 있는지 여부, 즉 공지 기술로부터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일반적인 그런 진보성 판단 방법입니다. 또한 구성의 곤란성을 보는데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를 채택해서 결합하는 것이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의거해서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이 구성의 곤란성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진보성 판단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의 현저성도 봅니다. 당의 발명으로부터 초래되는 그런 효과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서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인지 여부를 이제 봅니다. 효과의 현저성이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화학 발명 쪽이 이제 중요하겠죠. 다음으로써 진보성에 대한 판단 방법의 참고적 판단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된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이라든지 효과를 비교해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만약에 어떠한 발명이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기술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를 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요. 이러한 참고적 판단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출원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용하는 주의를 선출원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일발명 일특허 원칙, 즉 중보특허 배제 원칙 이런 것을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출원주의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발명주의의 단점, 즉 선발명주의면 누가 권리자인지 권리가 이제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가 대비되는 게 이제 선발명주의인데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도 이제 작년도에 선출원주의에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2일자 출원, 즉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다른 날에 두 개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같은 날짜에 두 개 이상이 출원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한 사람만이 특허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선출원주의는 실용실한 등록 출원과도 경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용실한 등록 출원과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선언의 질을 갖지 않는 출원으로는 무효된 출원이라든지 취하된 출원 또는 포기된 출원 또는 거절 결정이 확정된 출원 같은 경우에는 선언의 지가 없습니다. 또한 무권리자 출원도 선언의 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를 판단할 때 선언이 되지 않는 거가 되겠죠. 다음으로 선출원주의의 판단을 해보면 주체적 기준은 심사관, 심판관, 합의체, 법관이 하고요. 객체적 기준은 선출원과 후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끼리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 기준은 출원 2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적 기준은 국내고요. 이러한 선출원주의에 대한 판단 방법은 동일성 판단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 청구 범위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상호 대비해서 구성 요소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선출원주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한 발명이, 그게 이제 여기가 되겠죠.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 출원한 날 전에 특허 출원하여 타출원된 거죠. 당해 특허 출원을 한 후에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 공고된 타 특허 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 출원이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확대된 선출원주의입니다. 만약에 타출원이, 이게 선출원, 후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선출원이 특허 청구 범위에는 A, B만 돼 있고 A 발명, B 발명만 돼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A, B, C가 돼 있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는 A, B 발명이 돼 있고 후출원에는 C 발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발명해가지고 특허 출원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후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출원주의는 선후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절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출원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출원이 등록을 받게 되면 이 타출원의 출원인이 비록 자기가 C에 대해서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이 출원이 특허권을 가진 그런 특허권에 기해서 자기도 이제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출원주의를 확대된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이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출원 전에 타출원이 되고 당해 출원 후에 이 타출원이 출원 공개 또는 등록 공고가 되면 출원 공개라든지 등록 공고된
타 출원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당해 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비교해서 거기에 동일성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도록 하는 게 바로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되겠습니다.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 주체적 기준은 심사관, 심판관, 합의체, 법관 그래서 선출원주의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객체적 기준이 다른데요. 객체적 기준, 선출원주의에서의 객체적 기준은 선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 대 후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당해 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하고 타 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동일한 게 있으면 그러면 이 당해 출원이 거절되도록 하고 있는 게 바로 확대된 선출원주의입니다. 또한 미완성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타 출원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위한 시기적 기준을 보면 일단 이 당해 출원 전에 타 출원이 돼야 되고 당해 출원 후에 타 출원이 출원 공개 또는 등록 공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주의와 마찬가지로 국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판단 방법은 동일성 판단 방법인데 당해 특허 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하고 타 출원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해서 구성 요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예외가 있는데요. 즉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라든지 당해 출원시를 기준으로 해서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즉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타 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동일한다고 할지라도 당해 출원은 타 출원이 출원 공개라든지 등록 공고가 되기 전에 출원을 해야지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만약에 타 출원이 출원 공개나 등록 공고된 이후에 출원하게 되면 그때는 신규성 위반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또한 이러한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예외가 당해 출원시를 기준으로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당해 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출원인과 타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특허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심사 단계에서는 등록 전인 심사 단계에서는 거절 이유가 되고요. 또는 이제 정보 제공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지 않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무효 사유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특허 요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